봉주. 오늘 저희 모던 한복 부티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마담 Y라고 합니다. 예, 오늘이 1940년 3월 1일이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부티크에 와주시니까 신이 나요. 그래서 한번 음악부터 듣고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종로통에 핫한 음악이죠.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봤을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듣고 제목을 알아맞추시는 분한테는 저희 부티크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예.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작곡한 집시 음악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와우. 예,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일하긴 글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모던 한복 부티크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모던 한복의 세계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을 했었죠? 이 곡을 알아맞히시는 분. 저 손 들어보시. 오! 바로 앞에 계신 분? 정확하네요. 지고 인네르 바이젠. 예,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한번 우리 옷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 옷은 수천 년 이어받으면서도 한 번도 우리 옷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옷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상류층들은 지속적으로 해외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옷, 청나라 옷을 입었다면 서민들은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입었거든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복식의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서양 문화나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서 복식을 변화하였지만 서민들은 한복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옷은 그러면 계속 뭔가 1등 A급이 되지 못하고 계속 B급으로 취급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1890년대 말쯤에 어린 나이에 종로통에서 한복집에서 바느질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바느질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때 우리 조선 왕실이 망하면서 왕실에 계시던 상의원 침선장 분들께서 궁 밖으로 나와서
기생들 옷이나 지어주고 이렇게 힘들게 연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깨너머로 그 한복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변혁의 물결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고종이 1800년대에 이렇게 의제개혁이라는 걸 해요. 우리는 서양 복식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제개혁은 갑신년에 1884년에 일어났는데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게 뭐냐면 도포나 이런 큰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의 소매통을 좁게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시면 영조 도포랑 영친한 두루마기가 비교된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영조 시대만 해도 이렇게 넓은 도포를 입었다면 영친왕 두루마기에 와서는 폭이 좁은 도포보다는 두루마기를 더 선호를 해서 사람들한테 입히도록 했거든요. 이때 반발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유림들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안 입을 수 없다. 이거는 도포는 우리가 명나라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대한 4대의 표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천박한 좁은 옷을 입냐라고 상소를 올릴 정도로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을미년에 와서는 의복 개혁을 하면서 이제 뭐 보빙사나 이렇게 통신사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 문물을 받아들인 앞서 나갔던 개혁파 사람들을 통해서 양복이 들어오면서 법제적으로 이제 서서히 군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혁을 고종이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이때도 한복을 입겠다며 이 양복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류층들은 오히려 더 쉽게 양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복점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양복 재단사가 와서 양복점을 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양복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패션 용어가 대부분이 약간 일본 용어예요. 희한하게도 아직도 일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한복의 개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한복을 자발적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개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지금은 개량 한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쓰이는데 이때만 해도 한복 개량이라는 말은 되게 혁신적이고 우리 한복을 지금 시대에 맞게 치마 길이를 자르고 치마에 이제 조끼 허리라 그래서 원피스처럼 만들어서 간단하게 입게 해보자. 그리고 치마 자르기 풀어져서 너무너무 불편한데 이거를 통치마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해보자라는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들이 이 여학생들 옷이 체육 활동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개발이 됐다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제 개혁 운동을 했던 단체가 그 우리가 보통 동학이라고 알고 있는 천도교예요. 요 근방에 또 우리 천도교 교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이런 운동을 그 부녀회를 중심으로 여성회를 중심으로 의제 개혁 운동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초기계 목사님들 보면 두루마기에 어떤 분은 고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단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손병희 님이시죠. 천도교의 손병희 님의 고름을 보시면 고름이 없고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교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식을 개혁하려는 운동을 펼쳐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919년 3.1운동 이때 그 즈음에는 1920년 전후잖아요. 이미 이제 서양 문물이나 일본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양복화되어 가고 있던 시점이었고 일본이 이제 일제가 시작되면서 학생들한테는 교복이라고 불리는 서양 복식의 형태의 교복을 입혔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복을 못 입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3.1 운동을 펼치면서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한복을 싫어해서 안 입고 마치 양복을 입는 것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것 같은 어떤 그런 표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1 운동 즈음에는 장롱 속에 넣어놨던 한복도 다시 꺼내서 한복을 입음으로써 민족의식을 더 표출하게 돼요.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 끌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다 제복을 입었어요. 서양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그러니까 3.1 운동을 할 때는 두루마기 다 입고 나가서 3.1 운동을 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져 있고요. 요 옆에는 이제 박열이라고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인데 박열이 일본에서 이제 법정에 서 있을 때 이 관복을 입고 등장을 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이거는 기록으로도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한복은 어떻게 보면 저항, 한민족을 상징하는 저항의 복식으로 여겨졌고 어떻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한복은 뭔가 이게 메인이 되지 못하고 메인스트림이 되지 못하고 약간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느낌, 처연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리고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이즈음으로 와서는 이제 일제의 강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제 뭐 흰 옷을 벗어놓고 뭐 일터로 가세 이런 이광수가 어떤 일본의 이제 친일 행적을 하면서 이런 글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이미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한복은 억압당하고 흰 옷을 입고 이제 뭐 관공서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먹물을 그 흰 옷에다 뿌렸다 못 입게 하려고 이런 정도로 한복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이제 쭉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더 힘드네요. 이거를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강연을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 아니고 항연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프랑스에서 잠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가 강압이 시작되면서 저도 이렇게 파리로 프랑스로 귀환하는 프랑스 사업가를 따라서 저도 프랑스에 잠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샤넬이 파리를 휩쓸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샤넬 캉봉가에서 저도 좀 뭐 물란서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밑에서 일명 시다라고 하죠. 바느질 하면서 연명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한복을 배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귀국선을 타고 어렵게 조선에 다시 돌아와서 이 모던 한복 부티크를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한복은 왜 맨날 메인이 되지 못하고 A가 되지 못하고 B급 취급을 받는 거야. 나는 한복을 A급 취급받게 할 거야. 내가 파리에서 공부한 서양 복식과 이 한복을 믹스앤 매치해가지고 최고의 한복, 세계적인 한복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복 안에서 이제 저는 답을 찾아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 그 부티크에 아주 귀한 단골 고객님을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마드모아젤 킴. 네, 킴이에요. 원래는 이제 일본에 가서 바이올린 유학하고 왔는데 노래도 참 잘해요. 우리 마드모아젤 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드모아젤 킴이 근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향연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우리 요즘 나혜석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혜석 분이 여성 해방과 모던 한복 이런 쪽에 되게 기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나혜석 님이 결혼할 때 입은 한복 웨딩드레스 보이시나요? 가운데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한복에 면사포를 썼죠. 그래서 상당히 이 시절에 이미 이 흰색 한복을 웨딩드레스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 세터로서 이게 뉴스에 딱 사진이 나니까 온 사람들이 저걸 보고 또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체크 치마를 입은 나혜석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즘 왜 버버리 체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나혜석 이분이 체크로 된 한복을 입으셨던 거예요. 이 나혜석이란 분이 원래 좀 그림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패션에 대해서도 되게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소재를 다양하게 한다던가 다양한 서양적인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렇게 한복을 변화하는 어떤 형태들은 대부분 치마 길이를 짧게 하거나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뭐 벨벳을 쓴다던가 뭐 조제, 쉬폰 뭐 이런 것들을 소재를 다양하게 현대적인 소재를 서양적인 소재를 쓰는 이런 시도들을 했고 이게 이제 마치 한복이 갖고 있는 어떤 봉건제도 그리고 여성들이 억압받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반항, 한 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런 모던 한복이 개량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혜석에 시가 있더라고요. 인형의 집이라는 인형의 가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마드모아젤 킴이 최근에 이 나혜석의 시로 곡을 하나 발견하셨다 그랬나?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드모아젤 킴입니다. 저도 이 복싱 얘기를 축제를 준비하면서 살짝 대표님한테 마담 와인님께 들었는데 음악도 그 시절에 좀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서 음악을 곁들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인형의 집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센의 희곡인데요. 이제 한국의 이 당시에 소개가 됐었고요. 1920년대에. 그리고 신문에 연재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연재의 마지막 날에 나혜석에게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시로 인형의 집과 관련된 내용을 나혜석의 시 노랫말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악보도 하나 실렸어요. 김영환이라는 당시에 고종 앞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열기도 했었던 김영환이라는 피아니스트께서 선율을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 노래를 신문에서 지면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음원은 아직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단국대학교에서 대중음악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장유정 교수님께서 이걸 발굴을 하셔가지고 악보를 복원을 하셔가지고 직접 연주도 하시고 앨범도 내시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악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쉽게 들으실 수 없는데 이 노래가 지금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오늘 짧게 2절까지만이라도 어떤 음악인지 당시에 서양의 복식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복식이 생겨났듯이 양악의 서양 음악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색깔을 입은 노래들이 발표돼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지만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B급 인간입니다. 이게 바뀌었나요? 네. 켰습니다. 내가 인연을 가지고 널 기뻐하는 아버지의
숨 쉴 곳이 어디인지 찾기 힘든 되게 힘든 노래. 되게 그 당시만 해도 이 그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이 이 조선에서 여성 해방을 꿈꾸는 여인들에게 상당히 큰 자극이 되었고 노라는 하나의 어떤 자유의 표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윤심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창회도 하고 그랬는데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타깝게 현해탄의 연인 김우진과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인데 쉽게 목숨을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둘이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윤심덕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복을 입은 사진을 구하기가 진짜 귀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흰색 아래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흰색이 한복인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그 옷이 왼쪽 위에 보시면 커튼 잡고 있는 옷 있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은 한복을 입은 사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 조선의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치 한복을 입지 않는 거로 어떤 저항의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한복은 어떤 여인들한테는 구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심덕의 또 사회찬미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 근대 가요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마드무아젤 킴한테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아, 네. 아, 그런 순서가 있었군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주로가 아니라 바이올린만 연주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공부를 했는데요. 한국의 서양 음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학교에서도 들은 적이 없고 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이 뭐 당시에는 클래식이다 뭐다 이렇게 구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서양 음악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조금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라라는 곡도 발견하게 되었고 윤심덕이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졸업은 음악 선생님을 양성하는 요즘에 사범대 같은 곳을 졸업을 했고 워낙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또 가서 성악을 공부를 배우기는 배웠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또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악의 그런 레파토리들은 뭐 슈베르트의 가곡이라든지 이제 이런 음반들도 최근에 좀 발견이 됐어요. 윤심덕이 녹음을 했던 것들이. 근데 그렇게 아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또 새로 작곡된 그런 근대적인 가요들도 많이 발표를 하면서 그 노래가 이제 후일에 유명해져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알게 되시는 그런 분이 되었고요. 이분이 일본에 녹음을 하러 가셔서 갑자기 본인이 곡을 쓰셔가지고 작사를 하셔가지고 외국에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오케스트라 곡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적었는데 이오시프 이바노비치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여기 나오는 멜로디를 살짝 차용을 해가지고 윤심덕이 가사를 적어서 본인이 굉장히 허망한 이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죽음을 찬미한다는 뜻의 제목을 가진 노래를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 이분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진짜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곡이 죽음을 찬미한 곡인데 이분의 그런 소문이 아니고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녹음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사실 이분은 앨범 발매를 제대로 못 보시고 가셨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실 근대적인 가요들이 많은 분들에게 악보를 보거나 또 글을 알거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동네 약국이라든지 운반사 같은 데서 이렇게 생긴 되게 비싼 출근기를 놓고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주고 하셨고, 이 노래 가사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사지를 적어서 요즘에 악보 펴듯이 이렇게 막 나눠주고 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입소문도 타고 서로 배우면서 아마 서양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근대적인 가요들이 발전을 했을 것이고, 이 곡이 또 대표적인 그런 종류의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곡도 저의 부족한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요. 2절 정도만 조금 짧게 해가지고 들려드려볼게요.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저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감동적인 음악이네요. 여러분들 잘 알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두 이야기인데요. 이 3.1절에 패션 코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3.1절에 상징이 된 옷,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검정 치마와 흰 저고리. 하지만 남아있는 사진이나 자료에 보면 우리 유관순 언니의 옷은 일본 기모노 수의를 입은 옷밖에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녀는 한복을 벗기고 기모노를 입혀진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검정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은 모습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검정 통치마와 흰 저고리는 우리 해시태그 3.1절 기념 패션 코드 하면 다 같이 3.1절이면
이 옷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죠. 그리고 이게 뭐 하나의 뭐 이제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복 체험하는 것처럼 어디 이렇게 대여하는 데 가가지고 이 3.1절 코드로 커플룩으로 대여해가지고 입고 사진도 찍고 이제는 슬픔을 넘어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하나의 즐거운 놀이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복 안에 양복을 품은 옷, 김구의 두루마기. 또 3.1절 하면 떠오르는 또 패션 코드 중에 하나가 이 두루마기인데요. 보통 두루마기 하면 저희 검정 두루마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정 두루마기가 이제 구한말 때부터 이제 흰색 옷을 가능한 입지 말고 검정 옷을 색 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 검정 옷을 많이 입기 시작을 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범일지에도 이 한복에 대한 글을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특별히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백범 선생님이 입었던 이 두루마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복을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전통 두루마기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3.1절 그러면 떠오르는 그 검정 두루마기는 어떻게 안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보시면 전통 두루마기 봉제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서양식 봉제 방법과 한복 봉제 방법을 믹스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옷은 원래 저고리가 주머니가 없거든요. 근데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져 있고 밑단을 보시면 검정색과 보라색의 단차가 보이시죠? 우리 옷은 이렇게 단차가 없어요. 겉단을 똑같이 재단해서 만들기 때문에 겉감하고 안감이 똑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식 봉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검정색 단이 쳐져 있는데 저렇게 저희가 단을 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일부러 멋을 내지 않고서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 나아가서 아마 21세기쯤 되면은 이렇게 정장같이 생긴 한복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되면 이렇게 우리 옷이 세계를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패션이 압도적으로 널리 펼쳐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싶어서 미친 정도로 한국에 막 달려와가지고 막 한복 입고 막 창덕궁, 막 경복궁 막 이런 데 다니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나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는. 감사합니다.